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2월 4일 화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했죠. 가장 가깝던 우방이라고 생각됐던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한테 관세 매기겠다고 갑자기 발표해서 세상을 뒤집어 놨다가 지금 조금 아까 속보를 보니까 다시 좀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 뒷코너에서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나눌 텐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와 윤석열의 굉장히 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을 선포하는데 화요일 밤에 선포했죠. 그래서 탄핵이 될 때까지 그 2주간을 우리나라 시장을,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이고 연시장이고 간에 다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경제를 단기간에 아주 박살내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셨던 반면에, 트럼프는 토요일에 관세전쟁을 선포해서 시장을 벌벌 떨게 만들더니 월요일에 시장이 열리니까 갑자기 쓱 카드를 집어넣으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두 사람이 뭐 비슷하게 거칠게 보일 수는 있는데 굉장히 다르다. 시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경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정치적 지향이 비슷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딥시크 파문, 딥시크 중국의 이 AI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는데, 이 이야기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딥시크 때문에 난리였어요. 난리였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강정수 박사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딥시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쫙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봐주셨어요. 근데 이 열풍 대단하다 그랬는데 또 이게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거품보다는 사실 그동안에 공포가 좀 지나쳤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무서운 놈들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무서운 놈들을 맞더라. 맞더라. 거품이 있지만 여전히 그 거품을 빼고 봐도 여전히 그 혁신은 혁신이고요. 중국 AI 세다. 그렇습니다. 딥시크 패러다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이런 딥시크처럼 발상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혁신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딥시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네. 스푸트니크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 이렇게 우주 개발하겠다고 그래도 연구하고는 있었는데 소련에서 먼저 인공위성을 쏴서 우주로 나가버리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그 따라잡기가 한 20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이 갑자기 그 중국의 엔비디아 칩도 수출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심지어 이 친구들이 내놓은 논문을 보면 우리가 오픈 AI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거 깜짝 놀랄만한,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그 문제 제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5억 달러 주고 만드는 AI를 500만 달러 주고 만들었다라고 이제 싸게 만들었다는 게 선언을 했고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죠. 그동안은 bigger is better, 그러니까 클수록 좋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빅테크 거인들만 할 수 있는 그 시장. 우리는 이제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그렇죠. 테슬라 이런 기업들. 우리는 구경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안하지만 듣보잡 그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이 정도 한다라는 걸 갑자기 쏟아낸 거죠. 그리고 이게 올리가리 세상에 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다른 경쟁의 법칙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빅테크 재벌들의 세상,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한 3가지 정도 이제 그래도 믿음이 깨졌는데
사실 500만 달러보다는 좀 더 들었을 거다. 아 그래요? 500만 달러에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이제 그게 이제 실제 그 모델은 그런데 거긴 인건비도 또 많고요. 이 사람 인건비가 뭐 기본 신입이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연봉이요? 예, 연봉이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중국의 스타트업인데 연봉이 그렇습니다. 10억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균 뭐 좀 경력자들은 20억도 넘는다고 하는데 네. 인건비가 빠졌고 이게 또 이제 AI라는 건 개발할수록 그 단계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마지막 V3 모델이 한 500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건 이제 R1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이게 실제로 훨씬 더 들었을 거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동안 누적해서 다 감안을 하면 한 100배 이상 더 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그 AI 기업들과 뭐 맞먹는 수준에 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최근에 평가절하는 그런 이제 그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딥시크에서 언론에 발표할 때는 500만 달러 들었다는 걸 네네. 발표를 한 거죠. 예. 논문에서 밝힌 예, 논문에도 거죠. 있습니다. 그걸 네. 그렇게 밝힌 그 건데. 모델 자체는 그 정도인데 근데 그 모델 얘기지. 예, 그 지금까지 모델- 왔던 모든 과정의 그 모델 비용을- 학습 비용, 그 학습 비용이 확실히 적은 건 맞습니다. 이게 음. 이제 또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LLM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는 이제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도서관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이걸 학습을 시킨다라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 딥시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추론으로 학습을 조금이라도 추론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만든다라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이제 뒤에 직류라는 걸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직류 모델이라는 게 이제 이 그 전체에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델 학습해가지고 이제 그 대형 언어 모델 쪼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가 혹시 오픈 AI의 질문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오픈 AI의 그 아이디어를 훔쳐간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이디어 훔쳐간다는 게 예. 증류라는 게 약간 네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 확인을 좀 네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픈AI 때 물어보면은 그 챗GPT에서 답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답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베낀다는 예를 게? 들면 이제 그 우리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하면 가르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네네네. 사람의 이제 그 지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강아지 사진 100장하고 고양이 사진 100장을 준 다음에 이건 강아지, 이건 고양이 하면 이제 이 한 200장, 1000장, 10,000장 정도 하면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지도 학습이라면 강화학습은 제가 논문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강화학습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말로 잘 알려줄 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이 터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강화학습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사람이 지도가 전혀 없었냐라고 하면 여기도 사람이 지도가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도를 이 사실 오픈 AI는 케냐에 그 계속 교정하는 사람 교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혐오 발언이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걸러내는 이제 그런 영어 좀 하는 시간당 $1 정도 주는 이제 저급 노동력을 써가지고 그걸 보완을 많이 했는데 이 딥시크는 그런 휴먼 개입 없이 그걸 추론만 학습했다라고 하는데 추론이 아니라 아마 그 질문을 오픈 AI 때 넣어가지고 학습하는 걸 사실 보면 좀 약간 훔쳐가는 느낌도 들고 마지막 단계를 지도학습 대신에 강화학습으로 그냥 그런데 사실상 자동화해서 했다고 네.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거를 챗GPT한테 물어봐서 나온다고 검증해서 보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걸 의혹이 베꼈다고 나오고 표현하는 예, 그런 거죠. 증류 기법을 이용했다고 하는 원래 이제 증류라는 게 이 대형 언어 모델이 있으면 그중에 일부를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경제 관련 LLM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뭐 외교 관련 LLM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제 증류를 조금 떼가지고 쓰는 방법인데 그 기법을 그대로 오픈 AI한테 적용해가지고 썼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거는 네. 세상의 모든 자료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시켜야만 AI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사실은 딥시크가 발표를 한 셈인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많이 때려 넣어야 된다. 그게 혁신인데 혁신 중에 일부를 챗GPT가 이미 때려 넣어 놓은 거니까 챗GPT 아이디어를 살짝 훔쳐가지고 쓴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게 또 재미있는 게 오픈 AI 자체도 챗GPT도 남의 지식을 많이 훔쳐갔다는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뉴욕타임즈하고 그렇죠. 지금 소송을 맞아요. 벌이고 있기도 한데 네네네. 기존에 있던 글을 막 갖다 맞습니다. 썼다는 거죠. 오픈 AI가 과연 지금 저작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염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2048개 썼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폭락했잖아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이게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 안 해가지고 싸구려 그리고 이제 수입 가능한 H800이라는 좀 성능이 낮은 칩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인터뷰를 보면 이 딥시크가
이 H100이라는 고성능 칩을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비싼데 그것만 해도 뭐 수억 달러인데 H100 5만 개 갖고 있다고요? 네. 아, 저는 5만 개를, 만 개 갖고 있다는 예, 기사까지 5만 개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걸 확보하고 있고 여기는 안 썼느냐? 진짜 H800으로만 만든 게 맞느냐라는 이제 이건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논문에는 H800으로 2,400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건 의혹일 뿐인데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지금 네. 그렇게까지 싼 가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대형 언어 모델 챗GPT가 만든 그런 거 없이는 이거 만들 수 없어. 왜냐면 그걸 증류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칩도 많이 썼을 수도 있다. 썼을 수도 있다. 그럼 혁신이 그렇지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세 가지 의혹 다 약간의 질투나 아니면 시기 아니면 또 우리 여전히 의혹 차원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확인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처음 알려진 것보다 돈을 많이 썼을 거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제가 그래도 무서운 놈들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혁신인 것 맞습니다. 우리가 저 거대 매그니피선트 7을 뛰어넘을 정도의 인공지능을 2년 만에 후다닥 따라서 만들었고 상당 부분을 또 오픈소스로 지금 공개도 했고 당신들 할 거면 해봐라 우리처럼 해봐라라고 아이디어를 공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여전히 딥시크가 뭐 거품이 아니네 떠나서 빅테크만 가능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게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이고 야 이게 이렇다면 왜 한국은 못했나? 미국 독점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네요. 그리고 얼마든지 아이디어와 혁신 그다음에 발상을 깨는 새로운 접근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도 못할 게 없다. 한국은 왜 못하고 있나? 한국은 뭐 칩이 없어서 못하나? 사람이 없어서 못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좀 써보셨어요, 딥시크? 써봤죠. 써봤는데 성능이 어때요? 일단은 꽤 놀랍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천안문 해봐, 그다음에 뭐 시진핑 뭐 욕설 넣어가지고 해봐라고 하는데 아마 강정수 박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테스트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질문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모르는, 아니면 이원직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말해줘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거기 답을 하거나 하지 않는 건 사실 그 AI 성능과 전혀 무관한 문제인 거죠. 그건 정보가 학습되고 있느냐 아니냐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추론 능력 얼마나 이 논리적인 그 사고를 잘하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 정보들을 넣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 통찰을 보여주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오픈 AI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제 그 추론 능력을 좀 강화한 모델인 거잖아요. 지금 오픈 AI도 최근에 이제 그 O3에서 추론 강화하는 그 모델을 내놨는데 이거를 아무도 따라잡지 못할 거랑 오픈 AI에 맞먹는 형태의 추론을 내놨다는 게 정말 놀라운. 써보면 그래도 맞먹을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느끼셨어요? 그렇죠. 뭐랄까 최근에 뭐 한국의 탄핵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나 그런 것들 넣어봤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통찰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겁니다. 강화학습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도학습의 강화학습이다. 강화학습을 어떻게 방송에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 자전거 타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이 딥시크가 설명해 준 거고요. 그걸 제가 몇 차례 질문을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맞느냐라고 이게 몇 번 그 검증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논문을 알기 쉽게 풀어낸 그 결과를 끌어낸 이정환 대표님이 대본에 대한 답을 작성하실 때 딥시크의 답을 상당히 그렇죠. 대화하면서 발전시켰다. 그걸 다시 이제 다른 AI도 넣어보고 교차 검증한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이 맞구나라는 걸 검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생성 AI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운딩 굿, 적당히 듣기 좋은 말을 내놓는 게 그동안 이제 우리 AI에 기대했던 거라면 이제는 싱킹 베러 더 생각을 더 잘하는 그리고 무엇이 더 최적의 설명인가, 무엇이 더 본질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AI를 우리가 맞닥뜨렸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요약을 네네. 요약을 여쭤볼게요. 그래 엔비디아 칩을 많이 갖고 있다고 사실은 네. 그런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 전보다 칩을 덜 쓰거나 덜 고성능 칩을 써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어느 부분 정도 그 정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공개된 논문을 보면 이 그렇게 그 칩의 성능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칩을 덜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소개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칩 얼마 썼느냐와 별개로 칩을 덜 쓰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모델이 입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칩을 얼마 썼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 그 칩은 여전히 중요하다. 싼 칩이든 비싼 칩이든 그리고 비싼 칩을 쓰면 더 고성능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여전히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오픈 AI만 했던 걸 지금 딥시크라는 다른 모델이 또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험들을 할 거고 계속해서 이게 더 경쟁이 가열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또 잘 나갈 거다라는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좀 더 싸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생성 그렇습니다. AI 만들 그러니까 수도 지금처럼 있겠다는 건 확인이 됐다는 칩을 거죠. 때려박아서 만드는 그 모델이 아니라 덜 쓰면서 살 수 있다. 쓰면서 그러면 할수 이제 있다. 여전히 좋은 칩을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 독점이 조금 와해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그래도 여전히 의견도 있고 옛날처럼 많이 쓰진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여전히 딥시크도 엔비디아 칩으로 만든 거니까요. 좋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강정수 박사가 나오셔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게 네. 오픈 소스라는 게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전 세계 어떤 기업이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응용해서 바꿔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빅테크, 오픈 AI나 뭐 하다못해 저 테슬라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모델들 자기들만 갖고 있는 폐쇄형 네네. 모델인데 네. 이거는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AI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 SCI 논문이라고 하잖아요. SCI 논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SCI 논문을 써야지 사실 학계 그 인정을 심사하는데 막 1년씩 걸리잖아요. 1년, 2년 근데. 걸리기 때문에 보통 그 사이에 막. 이 AI 업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 이미 죽은 학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시간이 없다. 보통 이번에 그래서 이제 딥시크 논문도 오픈 아카이브라는 데 올라와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논문에서 검증하는 뭐 동료 평가나 상호 평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전문가들의 검증이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검증되지 않는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나오면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검증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그 논의들이 이어지는 게 오픈소스 업계의 또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이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실제로 막 설치도 해보고 네네네. 최근에 보면 이 맥북에다가 맥미니 10대를 가지고 이 딥시크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실험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 복제는 안 되더라도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쉽게 이제 따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동안 AI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했던 것도 상당 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오픈소스의 무서움이고 네. 이걸 만약에 쉽게 베껴쓸 수도 있겠죠. 베껴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누가 다시 써보고 다시 또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면 다시 또 이 딥시크가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또 업데이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100명의 인력이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계속 그걸 아이디어를 서로 훔치고 베끼고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오픈 AI는 말만 오픈 AI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네. 메타의 라마하고 지금 이제 딥시크가 오픈 소스 AI를 주도하고 있고 결국 이게 오픈을 한다고 하지만 또 지금 이제 오픈 워싱이란 말도 나오죠. 네, 오픈 그러니까 소스인 것처럼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 학습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전히 아까 그래서 오픈 AI를 100개 쓴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오픈 소스로 하면 그대로 갖다가 내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네네. 않았다. 네. 파라메터는 공개를 한 상당 건가요? 부분 공개돼 있지만 이게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이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오픈 나오는데 소스 이니셔티브는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관련된 규약인 그래서 거죠. 이제 오픈 소스 이 정도가 돼야지 오픈 소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까지는 못 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리눅스처럼, 그만큼 네.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 AI 업계에서. 그러니까 메타의 라마도 그 메타에서 만든 라마라는 이제 AI도 오픈 소스라고 하지만 거기도 이 정도 수준밖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그래서 수준인가요? 라마 정도 수준은 공개했는데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도 사실 오픈 소스라고는 했지만 사실 상당 부분 공개돼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핵심 코어는 구글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누구나 안드로이드 비슷한 오픈 소스를 운영체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글이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정도의 그러면 오픈 소스는 그런 된다. 정도는 된다. 네네. 딥시크가 지금 미국에서 오픈 소스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들 정도 이상은 지금 네네. 공개를 한 거니까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이것도 어느 봐야 정도 된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네. 뭐 좀 질투나 시기 같은 게 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픈 소스냐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그 아이디어와 논리 구조를 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 무섭고 놀라운 거죠. 그럼 여전히 대단한 혁신이네요. 근데 네네. 제가 사실 이 대단한 혁신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궁금해가 좀 찾아보니까 네. AI 여신이라는 얘기가 막 그렇습니다. 나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여전히 무서운 놈들이다라고 말한 게 주우후 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우후. 그러니까 네. 무슨 한글 뜻이죠? 우리 한자어로 이제 95후인데 그러니까 95년생 이후 95년생 이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95학번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95년생. 그래서 이제 이 95년생 주어후 AI 여신이라고 하는데 95년생 30살이잖아요. 네네. 30살입니다. 이 러프리라는 30살 이하 네네. 20대란 얘기네요. 러프리라는 개발자인데 딱 올해 러프리. 30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러프리는 한자로 라봉리라는 개발자인데 이 친구가 이제 베이징 사범대 전자학과를 나와서 파이썬을 또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복리 한자네요. 네, 아, 러프리. 복이 철철 넘치네. 네네. 그리고 이 사실 파이썬을 독학을 했고 베이징대에서 인턴을 하고 그러니까 해외파가 아닌 거죠. 그리고 파이썬 독학했다고요? 네네. 아, 굉장히 똑똑한 파이썬 분인가 사실 많이 보네. 독학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그 대학원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 갔더니 그때 벌써 뭐 2019년이었는데 사실 무조건 파이썬을 배워라. 지금 파이썬 안 배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모든 이제 이 개발 언어가 다 파이썬으로 바뀌기도 했고 사실 파이썬만 해도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을 잘 몰라도 개발 언어는 잘 몰라도 적당히 가져다가 따붙이게 가지고 뭐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몇 줄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냥 쉬운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니, 뭐 정말 이정환 대표님 쉽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숟가락만 들 힘이 있어도 파이썬부터 가르쳐라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국내파 그다음에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알리바바에서 유학파 아니라는 거죠. 알리바바에서 일을 했고 2022년에 벌써 3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하이플라이어라고 이제 이 모 회사에 취업을 해서 2023년부터 2년 만에 이제 이 딥시크의 기본 모델을 만든 거죠. 하이플라이어가 딥시크의 모회사인 네. 거죠. 그 하이플라이어 잠깐 설명하면 이제 AI에 투자하는 이제 그 펀드였는데 랑원평 이야기까지 해볼까요? 네네네. 랑원펑이라 일단 그 AI 여신 네네. 러프리 씨, 네, 러프리 씨 맞습니다. 이야기 끝난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러프리가 딥시크가 2023년에 이제 들어왔고 이 혁신을 만들었다는 게 MOE라고 해서 이제 그 증류 모델과 MOE는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혼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 파라미터를 이 전체 이 거대한 대형 언어 모델 한꺼번에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선별해서 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용이 훨씬 낮춘 그 모델이 MOE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딥시크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칩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엔비디아 칩을 좀 이렇게 낮은 사용으로 써도 충분히 오픈 AI 못지 않는 성능을 낸다라는 게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 러프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MOE는 믹처 오브 엑스퍼트는 구글에서도 뭐 쓴다고 하고 네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이 기법을 이제 여기 적용을 한 거죠. 아, 러프리가 가져다가 네네. 이걸 쓰게 만들었다. 네네. 여기에 맞게 개발했다는 뜻이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러프리를 최근에 이제 최근 중국 언론 보도로 보니까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준이 이 지난해 12월에 이거 이제 뜨기 전에 네. 20억 원 넘는 연봉을 주고 제안을 했다는데 스카우트를 네, 1,000만 위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줘도 아마 스카우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때 지금 이제 딥시크 논문 공개하기 전이었는데 이 샤오미가 최근까지 뭐 3,000명 넘는 민재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 아마 이제 벌써 한 달 전, 2달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 딥시크 사람들이 얼마나 좀 비웃었을까. 감히 우리 러프리를 20억 주고 데려가려고 한다니. 안 갔다는 거죠. 안 갔죠, 그러니까? 안 갔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그러면 그 가치를 알고 있었을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훨씬 이렇게 더 크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러프리가 지금 창업한다면 훨씬 더 큰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이제 뭐 글로벌리하게 엄청나게 지금 이제 주목받는 그렇죠. 성장 기업이 됐죠.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은 최소한 20억 원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훨씬 넘겠죠. 신입도 지금 1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신입도 10억이 넘는다. 네. 이분 30살인데 20억 연봉이 네. 넘는다. 지금 약간 이제 이 개발팀이 1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최소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10억, 20억 이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연봉만 해도 수백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1,0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00명 넘는데 벌써 이제 10억이니까. 2년, 3년 개발했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뭐 몇천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아까 560억
이 개발 비용을 하는 건 말 그대로 학습 비용 정도인데 학습 비용만으로도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빼고 비용을 네. 계산했구나.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아까 네. 하이플라이어라는 모 네네. 회사에서 네네. 이 딥시크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그 딥시크로 이 하이플라이어로 이 그렇습니다. 예. 러시도 네. 들어갔다가 예. 딥시크로 갔던 그렇죠. 분인 하이플라이어에서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그 하이플라이어는 이제 원래 퀀트 투자 이제 그 이 데이터 기반한 이제 그 주식 투자 그리고 AI 쪽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투자 전문 회사였고 거기서 이제 이 직접 AI를 개발하는 사업을 이제 분리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하이플라이어 환팡양화라는 회사인데 이게 한때 80억 달러 한 11조 원 정도까지 자산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꽤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 투자를 통해서 2021년에 10억 위안을 투자해서 이제 그 A100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딥러닝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A100이 엔비디아 칩이죠. 그것도. 네, 그것도 엔비디아 칩입니다. 그래서 이제 A100은 AC100보다는 낮은 네네네, 단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친구들이 놀라운 게 이 인공지능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 똑같이 그런 이제 뭐 군비 경쟁 어떤 칩 경쟁으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중국 국뽕인 거죠. 우리가 이걸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겨보자라는 그리고 이 그런 얘기 나왔죠. 엔비디아 칩 수출이 안 되기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이 엔비디아 칩을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우리는 개발 못해가 아니라 엔비디아 칩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새로운 접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량원펑이라는 이분이 사실은 하이플라이어도 창업을 네, 했고 투자자였습니다. 하이플라이어를 또 엄청나게 키우기도 하고 그 네네.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막 투자 모델을 개발한 모양이군요. 네네 투자 모델 그러니까 AI 기반 투자를 했고 AI 기업에 또 투자를 하기도 했고 직접 AI 기업을 만드는 단계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려고 네. AI 모델 막 개발하려다 보니까 칩이 더 필요해서 막 이렇게 칩을 그렇습니다. 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 생성 AI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이 거예요. 양원펑도 이제 유학파가 아니고 저장대 자우장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데 이 저장대도 사실 우리가 뭐 잘 모른다고 하지만 거의 그 10대 세계 10대 공과대학 안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사실 이제 놀라운 게 공과대가 엄청나게 많이 그清华대가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그 MIT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清华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이 공과대학들이 AI 투자에 엄청 많은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밌게도 조선일보가 네. 이 양원평의 고향 동네를 직접 갔다 왔어요. 그래요? 이제 이게 보니까 세계 진짜 열심히 한다. 어디에도 이걸 그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고향 한국에 동네가 어디죠? 이제 그 항조 이 양원평 생가를 다녀왔는데 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세계에서도 다들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한국에 이제 그 조선일보 특파원이 직접 고향까지 가가지고 1인당 월 소득이 20만 원도 안 되는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골 동네인데. 그래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여기서 이제 뭘까요? 이 정말 낙후된 그런 동네. 그리고 양원평의 생가는 무슨 음료수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만든 뭐 이렇게 음료를 판매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한 병에 1,000원짜리 음료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던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양원평은 이제 과기 위국 과학을 과학으로 국가를 뭐 키운다 그런 이제 신념을 갖고 개개인이 탁월해진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인터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양원평이 이제 최근에 포춘이나 여러 군데서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포춘 보도가 재밌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나 샘 알트만 같은 이제 굉장히 권위적인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권위적인 CEO들과 다르다. 이 친구가 또 이제 젠지 세대, 굉장히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독서광들을 또 Z 세대, 예. 20대. 네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네. 그 95 이후 세대를 뽑았고요. 그리고 5년 이후 세대를. 95년 이후 세대를 뽑았고, 이원재 교수님이 며칠 전에 칼럼에 쓰셨던 것처럼 경력 2년 미만의 친구들을 또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경험을 갖는 사람을 찾는 건 단기적인 목표를 찾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험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인 기술, 창의성, 열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최근 중국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보면 그
이 딥시크가 갖는 혁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해봤다고 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지식에 매여서 갈팡질팡하는 그 전문가들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봤던 또 그 인터뷰 중에 놀라웠던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의 업계에서 이 정도 역설이야. 이름이 있고 그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이 성공한 사람이 내 좀 경력자인데 음. 실패하면 안 돼라는 강박이 큰데 이 2년 미만 이 친구들은 성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를 할 수 있는 그걸 회사에 열어주고 애초에 이 랑원평 리더십이 실패를 해보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주저하게 된다. 자기 과거의 확신 때문에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거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 거죠. 와, 그러니까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10억, 20억 연봉을 주는 스타트업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AI 회사이고, 그래서 AI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경력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뽑으면서 그것도 네. 독서광인 사람들, 네. 독서 많이 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경험 필요 없을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문과 출신을 뽑고 네. 문과 출신을 뽑았어요 네. 또? 인문학 전공자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독서광들, 전공자가 네. 독서 많이 한 사람들 뽑아서 10억, 20억은 연봉을 주고 AI를 개발하라고 했다. 네네. 그런데 엄청난 물건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채용 기준은 열정과 호기심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대한 열망이 돈에 관심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고 또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아까 하이플라이어 그 투자 회사가 2020년부터 농촌과 교육기관 그리고 중국의 그 자선단체들에게 8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렇게 그 뭘까요 이 성장에 대한 뭐 이렇게 모델이 좀 다른 그런 친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이제 뭐 아까 그런 이 미국의 제프 베이조스나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뭐 그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이제 CEO들과 달리 굉장히 겸손한 성격에 뭐 최근 뭐 어디 인터뷰 보니까 괴상한 데다 헤어스타일도 형편없다. 여러 가지 소탈한 그런 성격이고 이번에 딥시크 발표하기 전까지 거의 인터뷰라든가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뭐 미국 중국 국내파니까요. 국제 무대에서 전혀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샘 알트만도 아니고 네. 뭐 마크 저커버거도 아니고 네.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근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중국 네. 하면 우리의 상당한 선입견이 네네. 중국과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공산당 지도부 네. 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시진핑과 그 네네. 원로들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 같고 그들이 휘하에 두고 있는 많은 공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네. 공기업 출신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중심인 것 같은데 네. 여긴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완전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AI 관련 특허도 중국이 미국의 5배 정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AI 관련 사모펀드 규모도 거의 126조 원 규모네요. 856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도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엘리트 AI 연구자들도 이 중국이 거의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 최고의 이 공과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AI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딥시크의 하나의 기업이 그런 거예요. 그 량원평이나 아까 러프리 씨가 특출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그런 데가 있어요? 중국이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매그니피선트처럼 미국이 그동안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딥시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광저우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랑원펑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광동 3인방. 예. 첫 번째 문샷 AI라는 이제 AI를 만든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 네네네. 창업자 량찌린이 32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과학자 MIT 나온 이분은 이제 허카이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AI 쪽에 탁월한 이론과 이제 전문지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41살이고요. 문샷 AI는
이 장문 답변, 긴 답변들을 내놓는 거의 백과사전 수준에 쫙 풀어놓는 그런 이제 AI를 만들었는데 이 기업 가치가 이미 33억 달러, 4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월간 이용자 수가 이미 3,6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국어로 쓰는 중국어 AI 시장도 네네네. 이미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킴인가요? 네? 문샷 AI에서 하는 게 킴이. 맞아. 킴이라는 킴이라는 그, 이름을 네, 저희가 들어봤는데. 허카이밍이라는 이제 아까 그 이제 학자는 네네. 메타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인이고 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서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을 또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중국인 전문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 그 국내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딥시크가 그 하나의 어떤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아까 러프리 같은 사람 지금 시장에 나와서 창업하겠다고 그러면은 몇 조 원 펀딩 받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스닥 가고 이럴 수 있을 것 2년 같은데. 만에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2년 뒤에 뭘 더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사람들 많이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 3인방은 또 30대, 40대 남성들이지만 네네. 또 20대 여성들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네. 거 중국 무섭네요. 그리고 문과 출신의 독서광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 한국도 못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대표님 미디어 스타트업 취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뭐 테크 기업들을 잘 아실 것 네네.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런 기반이 있나요? 한국도 사실은 그 AI 그다음에 뭐 딥러닝 관련돼서 이제 그 뭐 여러 그 업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거기 어떤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쏟아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사실 이번에 딥시크 열풍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차 하고 무릎을 쳤던 게 이게 우리가 그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접근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최혜진님이라고 있죠. 그 빌 게이츠하고 인터뷰를 했던 이제 AI 전문가 보면 네네네. 그분이 미국에서 말씀드렸어요. 교수하고 예. 계시죠. 우리가 AI를 만드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때려넣어서 이렇게 AI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인가 생각이 든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완전히 학습 방식을 다르게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그렇죠. 그 학습을 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과연 이렇게 뭐 수천만 원씩 하는 그 칩을 수만 개씩 수십만 개씩 그 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형태의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엄청난 그 전기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모든 걸 다 지금 뒤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마침 샘 올트만 오픈 AI 네네네네. CEO가 한국에 와서 네. 지금 오전에 지금 카카오와 그 기자간담회도 하고 오후에 또 이재용 회장이나 그 최태원 회장도 만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협업을 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 AI나 빅테크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네네. 이 딥시크를 보면 어차피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지만 기본 아이디어들은 많이 공개되고 있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들을 따라잡으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얹으면 네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의 얻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럴 됐다.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네. 러프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경험이 사실은 제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모델도 사실 어린아이가 자전거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물리학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계속 갈 수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사람도 있을 이쪽으로 수 0.5도 흔들리면 뭐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흔들 꺾어야 된다. 그런 그걸 식으로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생각하지 수도 않죠. 있지만 네. 그거 굉장히 먼 길이고 네. 옛날 방식이고 근데 또 최근에 그 오픈 AI 같은 방식은 세상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들 비디오를 모두 다 모아가지고 네. 모두 다 본 다음에 막 네. 30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본 다음에 그리고 네. 나서 자전거를 탄다. 이 방법이라면 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그냥 타본다. 그렇죠. 인 거잖아요. 그냥 타본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 성공 방정식을 깨부수는 게 새로운 또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놀라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딥시크에 대해서 살펴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어디로 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전략 어떻게 바뀐 건지 이승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캐나다, 멕시코 다 매기고 할 것처럼 하더니 토요일 날 발표하더니 월요일 아침에 주식시장 열리니까 또 갑자기 싹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유예한다고 방금 발표 난 거죠? 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냥 뇌피셜 트럼프 전문가. 네. 제가 2017년부터였습니까? 하여튼 4년 내내 트럼프를 오전에 제가 브리핑하고 오후에 또 생방송 브리핑하고 하루 종일 브리핑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했던 트럼프의 워딩과 불과 한 몇 시간 뒤에 그 트럼프의 워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4년 동안 경험하고 일단 우리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인 거잖아요. 같은 뉴스를 2번, 3번 반복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1일 날 서명을 하고 4일부터 관세를 정확하게 부과할 거야. 그러면서 단서가 뭐였냐면 그런데 어쨌든 멕시코랑 캐나다 총리 대통령과 전화할 거야라고 했는데 전 그 대목에 꽂힌 거죠. 전화하면서 뭔가 또 딜을 하겠구나.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속았기 때문에 약간 전화할 거라는 얘기를 처음 했었나요? 그때 1일날 관세 그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 1일이고 4일부터 부과한다고 했는데 2일 현지 시간 2일인가 하여튼 통화할 거라는 그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싶었죠. 네, 이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트럼프 얘기는 계속 좀 전해주세요. 진짜 전문가시네요. 행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말꼬리를 네. 딱 파악해서 예측을 하는 전문성을 보여주시는. 네, 제가 그때 스토커였거든요. 트럼프 스토커. 그리고 진짜 19년에도 그 상황이 있었어요. 19년도에 어쨌든 멕시코한테 뭐 지금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민자 문제나 이런 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5%씩 올려가지고 25%까지 올릴 거야라고 2019년인가에도 경고를 했는데 또 전화 한 통화하고 서로 우리 이제 딜 끝났다.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미 한번 1기 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2기 때도 약간은 예측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25, 10%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제 어제 밤사이에 우리 시간으로 전화를 하고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도 일단 앨리스트 30일이니까 최소한 30일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딱 30일이 아니라 앨리스트니까 최소 30일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통화한 거 봤더니 양쪽 내용이 비슷해요. 뭐 어쨌든 국경 문제 그리고 마약 문제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었고 이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안보 문제로 치환했잖아요. 그래서 부과하기로 했는데 일단 멕시코 대통령과 캐나다 그 트리도 그 총리와 통화를 해서 어쨌든 뭐 국경선 짜르를 만들고 뭐 만 명의 어떤 국경 수비대를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파견을 해서 마약 문제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라고 어쨌든 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3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급한 불을 끈 건 맞고 네. 아마 트럼프는 이걸 원했을 겁니다. 내가 결국 전화 한 통하고 이렇게 위협했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내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이제 그 국내 오디언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승리했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어쨌든 딱 보이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트럼프가 그 레파토리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그 마약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펜타닐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삼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각한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 지금 특히 이제 펜타닐 관련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거의 11만 명이에요. 그것도 2022년 기준. 네.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 쭉 통계가 있어서 2022년까지 나왔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9명이 펜타닐 관련된 거고 실제 펜타닐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이 뭐 11만 명이니까 지금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영상 제작할 일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위협 이고 또 특히 이제 저소득층 사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니까 싼 가격으로 그래서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위협은 위협 맞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사용을 하겠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저소득층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소위 말하는 비싼 마약은 이제 약간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건 또 뭐 연예인들이나 뭐 그렇죠. 유명한 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그거 아니고 저소득층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 마약이다. 그러면은 대중적 호소력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들이나 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네. 당장 주변에서 이걸로 이제 죽어간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호소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명분으로 지금 멕시코, 캐나다한테 네. 자꾸 국경 봉쇄해라 관세 매기겠다 그랬던 거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지난 1일 트럼프가 어쨌든 서명한 그 행정 명령이 있을 거잖아요. 그 법안 이름이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이게 공식 이름이에요. 그 안에 불법 마약 흐름이라고 그게 들어갑니다. 네. 아예 공식적으로 그걸 표방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멀리서 볼 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뭐 중국을 때리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필이면 캐나다와 멕시코, 캐나다는 우리는 미국하고 뭐 거의 같은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나라고. 그렇죠. 멕시코는 많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실제로 살고 있고. 그렇죠. 이런 나라고 또 새 나라는 옛날 나프타 때부터 사실상 관세 없는 같은 경제 구역처럼 운영되던 맞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네. 제일 먼저 때렸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트럼프식이라고 봐요. 뭐 동맹도 때린다. 뭐 적국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시범 케이스라고 우리 하잖아요. 시범 케이스.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데 때린다는 건 그러면 앞으로 안 때릴 사람 없다는 일종의 경고인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시범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나 펜타닐 문제는 실제 어떤 그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면 유권자들로부터 호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국내 정치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가 뭐 반드시 쓸만한 카드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 전체 수입의 한 28%를 차지한다고 해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액수의 28%. 30% 가까이를 멕시코, 그렇죠. 캐나다에서 수입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에 한 19%였는데 그때부터 싸웠잖아요. 관세 전쟁. 그래서 쭉 내려서 지금 한 13.5%? 그러니까 합하면 그래도 40%가 넘죠. 28 플러스 13. 그러니까 40%가 넘는데 이 세 나라만 콕 집어도 미국 수입의 40%에 해당하는 그렇군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쟁이 미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마음먹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중국보다 사실은 캐나다, 멕시코 합치면 훨씬 커요. 크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말이죠. 멕시코만 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공장이 다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현지 네. 공장에서 그러니까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삼성, LG 텔레비전, 세탁기 뭐 이런 게 네, 다 많죠.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멕시코에 관세를 매긴다는 건 사실상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우방 수출국들을 관세 매긴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심지어 멕시코나 이런 캐나다에는 미국 기업들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 기업이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 지어서 거기서 이제 수출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국 기업에도 영향이 있고 어쨌든 미국 기업에 영향이 있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국하고 한미 FTA 맺으면서 관세 같은 걸 서로 이렇게 최애국 대우 해주고 사실상 제로 관세로 하기로 뭐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사실 자유무역 협정 미국하고 맺고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나프타부터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요. 지금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래서 USMCA. 그러니까 네네. 그 국가들의 앞글자를 딴 거죠. USM 멕시코 같고. 네. 그러면 CA. 관세 네. 매기면은 그걸 위법이죠. 그거 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나온 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훨씬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한데 미국에 국가 비상경제 수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무려 77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1977년이니까 카터 때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 아직은 이제 냉전의 한복판이었으니까 보통 50년대, 60년대, 70년대 법을 보면은 국가 안보에 위배된다고 대통령이 일단 판단을 하면 그때 이제 냉전 시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소련을 많이 겨냥을 한 거겠죠. 혹은 공산권 국가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법들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 만들어진 법들을 보면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가 위협이야 판단하면 그냥 바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비상경제 수권법에 근거해서 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 같은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즉각 실행 가능하고 의회 승인이 불필요해서 과거에 이게 있었어요. 90년대 이라크 쿠웨이트 이제 침공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클린턴 때였죠. 네네네. 그전 부시였구나. 부시 때죠, 네네. 부시 때. 네,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때. 그리고 14년에 이제 크림반도 병합 그때 있었고 뭐 북한 베네수엘라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성국이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이 그 수권법을 발동했는데 이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서 한마디로 동맹 향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동맹이고 적군이고 지금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고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선포를 하고 그 취임하자마자 선포했었던 거죠. 그게. 수권 뭐 비상사태를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네. 하고 그 다음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네네네. 이런 순서 이번에 행정명령.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네, 가고 와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긴 하네요. 합법적으로는 그렇죠. 합법적인 그런데 틀 안에서 그 이제 사실은 경제 논리를 보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부자 그 미국 안에 있는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한테도 해가 뭐 가잖아요. 그거는 네. 이미 지난 그 해리스랑 트럼프가 싸울 때 그때부터 여러 가지 네. 보고서를 통해서 해리스가 지금 추구하는 정책을 하면 이만큼 적자고 트럼프는 그거보다 한 3배 더 적자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은 모르겠고 일단 정치적인 승리를 맛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나를 뽑아준 유권자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소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와닿는 게 이 관세가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도 보고서 볼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이나 어떤 관세를 하면은 국내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고 이게 뭐 인플레로 연결되고 뭐 계속 이제 연쇄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은 일단 두 번째 그 우선순위고 정치가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보다 정치다.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적이죠. 매체고 네. 트럼프를 지지한 매체라고 볼 수도 사실상 있어요. 지지했죠. 사실상 네, 그리고 네, 칼럼이 뭐 굉장히 마가 칼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매체인데 네. 이번에 이 관세 정책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 반응은 어떤가 좀 궁금했어요. 미국의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 반응이 좀 있나요? 지금 일단 미국 노조들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 노조들이 반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언론들도 당연히 그 비판을 했는데 뭐 이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당연히 어떤 얘기를 했을지 아실 테고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트럼프를 지지했던 보수 진영의 그 보수지가 어떻게 얘기를 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강력한 언어일 수도 있어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 네, 다른 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리석은 네, 덤인가? 역사상 가장 어리석대. 그러니까 그 대공황 이후에 뭐 1930년에 있었던 그 뭐 관세법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어리석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세게 한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습니다. 아니 중국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웃 국가들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관세가 뭔가 협상의 수단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단이 아니라 관세 자체가 그 목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보수지 그리고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저널들도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그 트럼프가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실제 보면은 거의 쇄국 정책에 가까울 텐데 물론 그런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북의 제도를 보면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트럼프도 곧 깨달을 것이다. 이런 걸 워스트리트에서 썼고 블룸버그도 우려를 했죠. 이런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에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은 딴 거 다 모르겠고 가스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주유할 때 뭐 거기 가스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석유 시장 워낙 그 캐나다도 그렇고 그 서로 얽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25%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캐나다 석유 제품,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라고 또 이제 예외 조항을 해놨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만 쏙 빼가지고 10이고 나머지 다 25야.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유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다라는 게 블룸버그 1일 기사였어요. 그 얘기들 종합해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가가 그렇죠.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고 유가 오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미국인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투자은행 ING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타임즈와 거기 이제 수석 그 경제학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딴 거는 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 얘기를 한 거예요. 4인 가구 기준 미국 한 가정에 연평균 3,342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한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연평균 이 정도 소비자 부담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1년에 480만 원 부담이 네, 늘어난다. 한 네. 가구당. 와.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은 그렇게 욕하고 유권자는 또 트럼프 뽑아주고 이랬는데 야 트럼프 관세 정책 아니야 너네 그 가계 부담 한 500달러 더 늘어날 거야 뭐 이렇게 500만 원 정도 늘어날 거야 이렇게 수입할 때 얘기하니까 세금을 붙이면 물가도 같이 올리게 오르니까. 되니까 같이 네. 오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네, 수입 물가가 어쨌든 수입업자한테 부과되니까 25%가 남 얘기가 아니죠. 오늘 1불 주고 사던 거 내일 뭐 1.5불 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 흥미로운 조사를 봤어요. 뭐죠? 미국인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관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절반이래요. 미국 국민들 중에.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외국 기업이 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에 관세 매기면 네. 냉장고 관세 매기면 삼성전자가 내는 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수입하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해가지고 물건 사면 내가 관세 내고 그렇죠. 다들 들어올 때. 수령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대요. 그래서 트럼프 뽑았구나. 그래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외교협회도 1일 날 바로 자료를 냈는데 유가가 갤런당 50센트 오를 수 있고 또 가장 민감한 게 자동차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으면 못 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 생산 비용이 대당 최대 3,000달러씩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와, 미국 외교협회에서. 뭐 450만 원 오를 수 있다. 그 뭐 이런 정도죠. 거잖아요. 지금 환율로 뭐 1,400, 대당. 1,500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자동차 가스비도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멕시코는 이제 가깝기도 하고 워낙 이제 농산물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화해, 꽃 같은 거, 그 채소류 이런 걸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그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 그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들이 딴 거 뭐 화학 제품 이런 거 다 어려우니까 필요 없고 네 식탁 위에 올라갈 그 음식이 비싸질 거고 매일마다 자동차에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거 비싸질 거야.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근데 트럼프는 이거 몰라요? 이렇게 가면은 자기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알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것도 안 물어볼 리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별로 질문 안 하지만 미국 기자들은 질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당장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트럼프가 2일날 그때 어디 비행기 옮기고 그 비행기 타고 있었나?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거다.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왔다. 그러니까 립드 오프 다 막 베껴 먹었다 막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갈취당했다는 표현을 다시 썼어요 이번에도.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라기보다 아까 왜 정책보다 정치라고 했던 것처럼 네네네.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관세가 뭐 오르면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화풀이 대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잠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뽑아주는 이 수많은 과반 이상의 유권자들은 참아줄 거야라는 레토릭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나를 또 지지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세계은행도 사실은 이제 그 지난 1월이었습니까? 세계전망 보고서 나왔었는데 미국이 딱 10%만 지금처럼 25%가 아니라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도 같이 이제 보복에 나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0.3포인트
0.3%포인트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도 안 좋다.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네. 얘기네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크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오바마 때도 한번 그랬었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우리 한미 FTA 계속 이제 개정해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이제 수정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프타 이후에 그 협정도 지금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네. 지금은 관세 이제 한미 간의 그 FTA 때문에 그 예외적으로 몇 개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네. 아주 저율로만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 캠페인 내내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10%뭐 보편관세 부과할 거야. 전 세계적으로. 네. 나중에는 이제 해리스랑 한참 경쟁할 때 아니 20%까지 부과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국 60%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어쨌든 우리가 멕시코랑 캐나다를 저렇게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2023년 기준 보면은 우리가 미국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 또 무역 흑자를 봤네요. 네. 아, 그래요? 444억 달러 무역 수지 흑 흑자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야 1위부터 10위까지 좀 가져와봐. 우리 뽑아가는 사람들 누구야?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실제 4월 1일까지 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라고 지금 지시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고 저희 표가 아까 준비돼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표 무역 보여주시죠. 네. 나와 있네요. 이제 네. 무역 적자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역 적자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8위예요. 8위. 2023년 기준 8위. 미국이 적자를 적자를 보고 보는 있는 나라. 액수로. 네. 아. 그러니까 뭐 또 그냥 관념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확실히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네, 있죠. 네. 그다음에 멕시코. 보시겠지만 멕시코, 베트남, 독일 쭉 베트남, 가다가 독일. 한국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514억 달러를. 자, 여기서 무역 적자. 1등인 중국, 2등인 멕시코, 그리고 7등이었나요? 8등이었나요? 한국은 캐나다 있어요. 캐나다 아까 6위. 6등 캐나다 맞았고 네. 독일은 EU잖아요. EU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일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베트남, 일본,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베트남, 그러니까요. 일본, 한국, 대만, 동아시아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발빠른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지영이 됐지만 그 윤모 씨 때문에 지금 일본 총리랑 다음 주인가요? 그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 트럼프가 그 17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도 그 당시는 아베 총리였죠. 예, 제일 먼저 가서 당선자도 만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돼서도 또 만나고 해서 계속 뭔가 작업을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어떤 구도를 이끌어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가가지고 미국하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 행정부가 네. 거의 마비 상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때릴 예정이고 이제 독일 이쪽은 이제 EU하고 네. 또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EU도 곧 때릴 거야라고 네,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예, 프리리 순이라고 얘기했어요. 곧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대만 뭐 남았네요. 네.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네요. 개봉박두인데 이거 뭐 완전 공포영화 개봉박두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탁기 뭐 건조기 언급했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의 그 얘기는 세탁기. 뭐죠? 그게 1월 27일 날 공화당 그 하원 의원 공화당 사람들 앞에 두고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27일 날. 그러니까 취임하고 일주일 뒤에 컨퍼런스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던 와중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세탁기와 다른 제품들을 덤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50%, 70%, 뭐 100%를 부과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항상 그 팩트 체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뭐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1기 때 트럼프와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 약속한 게 있어요. 네. 한국 수입, 그러니까 우리 세탁기나 이런 것들 너무 좋잖아요. 네. 성능이 기능이 좋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수입 세탁기에 대해서 연간 120만 대까지는 20% 관세. 그리고 120만 대 이제 넘어서 더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은 50% 부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때 이게 약화돼서 한 14%, 30%로 완화되긴 했는데 네. 이거 이제 이꼴 못 보죠. 네, 트럼프는 이거 다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탁기를 콕 집어서 얘기해서 다들 이제 화들짝 놀랐죠. 그때도. 갑자기 우리 LG전자 웃을 일이 아니지만 아무튼 네. 힘드네요. 어떻게 힘들어요. 될지.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눈에 띄는 얘기가 있었는데 음. 다극 체제?
아, 네. 다극주의 오늘 이 그 이야기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역 전쟁 벌이는 거하고 일단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계속 언론을 주시하시겠지만 다극 체제라는 단어를 주로 누가 썼나요? 주로 주로 중국이나 이쪽이 네, 러시아나? 러시아가 썼잖아요. 어. 그 푸틴 미국 혼자 일극 체제 하지 마라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너 혼자 잘난 게 아니야. 같이 먹고 살자. 음. 그래서 중국, 러시아, 푸틴, 시진핑이 맨날 기회만 있으면 다극 체제, 뭐 멀티폴러 월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씩의 극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 구역 침범하지 말고 우리 구역 나눠서 각각 지역 그냥 패권국으로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니네도 거네. 지금 쇠락하고 있잖니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치고 올라가는 그 라이징 파워 같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항상 세계 2등 국가라는 게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모든 게 이제 다극 체제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지 생각은 들지만 그 워딩은 쓰지 않았어요. 일종의 금기어. 뭐 일종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청기누설 뭐 약간 뭐 이런 건데 중국이나 쓰는 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쇠락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페인 내내 저 막 아까 그 인공지능까지 찾아봤는데 그 워딩을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한 적이 없는데 글쎄 그 마르코 루비오 이번 신임 국무장관이 네네네. 1월 30일 날 그 유명 맥인 켈리라는 그 언론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여기서 떡하니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 다극 인정해 체제로- 버리고 가고 있다고 가고 진단을 한 있다. 거예요. 예, 예.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어. 당장은 아닌데 그래서 저 약간 이거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 보다가 놀라가지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실제 그런 뉘앙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극 체제, 단극 체제,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는 냉전의 어떤 산물이었고 그것은 예외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너 알고 있었잖니. 어차피 이 사회는 또 다극 체제로 갈 거라는 걸.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루비오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국무장관이 이 단어를 입에 언급한다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또 우리는 이란이나 뭐 북한 이런 러거 스테이트를 상대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화가 넘어가긴 했는데 뭐 깊이 언급한 건 아닌데 네네. 뉘앙스가 지금 이 일극 체제가 아니 그냥 단극 체제 그냥 냉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된 거고 그걸 뭐 이렇게 탓한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퍼주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약간의 그 애통한 심정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속으로 있었던 생각을 이제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이 단어 하나에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국무장관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관이 드러난 것 같네요. 드러난 어떤 거죠. 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를 우리가 다 자유 세계로 만들 거고 적국이 있는데 적국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이 자유 세계 리더로서 네. 자유 세계들 우리가 보호해주면서 또 이 안에서는 또 자유 무역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살아가자. 네. 그러면 자기의 일극 체제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일국 체제에 적만 있는 거지. 그렇죠. 자극이 아닌 네네, 건데 이제 오히려 그때는 EU나 일본 같은 데서 아니 그러지 말고 일본 동아시아 경제 중심이고 EU 뭐 유럽 경제 중심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네. 중국, 러시아, 미국 네. 이렇게 다극 체제 각자 영토를 만들자 이런 분위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원래 치고 올라가는 그러죠, 국가의 그러죠. 적대국이니까. 그런데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정책들이 다 사실 그 세계 초강대국 그리고 일극 체제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겠다, 경찰 국가로서를 포기했다고 말은 해왔지만 네. 어쨌든 이 단어는 쓰진 않았었어요. 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장관이 이 단어를 꺼내버리니까 덜컥. 그래서 트럼프도 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는 했는데 트럼프가 이 멀티폴러 월드나 뭐 멀티폴러 뭐 오더 이런 단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어요. 단어를 네. 쓴 적은 없고요. 네. 그런데 이 논의는 사실 워싱턴 내에서 아. 외교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고립주의로 가야 된다, 아니다, 뭐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건 내부적인 이제 외교 전문가들 간의 싸움이고 트럼프가 이 워딩 그대로 한 건 없는데. 근데 시진핑하고 그 푸틴하고는 통화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통화를 한 거였으니까 당연히 있었죠. 아, 그들이 얘기를 그들 한 얘기. 아하. 그러니까 푸틴하고 시진핑이 딱 그 취임식이 트럼프 취임식이 20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푸틴과 이제 시진핑이 우리 잘해보자. 야, 트럼프 진짜 왔어. 뭐 이런 거겠죠. 아. 그래서 화상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푸틴이 우리는 보다 정의로운 다극 질서의 발전을 공동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공유된 어떤 인터레스트를 계속 뭐 향유해 가자 뭐 이런 얘기였고 시진핑도 나도 찬성일세 양국 협력을 칭찬하면서 뭐 이런 그래서 이미 딱 이제 판이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근데 시진핑이나 푸틴은 뭐
꽤 오래전부터 다그체제라는 말을 무슨 그 컨퍼런스 있을 때마다 해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외교적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의 언어를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썼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루비오가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느낌이 오네요. 어쨌든 자유세계 네. 아까 무역 질서 바꾸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네요. 뭐 동맹이고 우방국이고 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토, 네. 우리의 패권 안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제 선택해야 될 시점이다. 뭐 그렇죠. 중국 영토로 들어가든지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점점 알겠습니다. 네. 아까 한 가지 딱 이 귀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여쭤볼게요. 루비오 장관이 얘기하면서 네.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 트럼프는 북한은 콘도도 많고 지금 뭐 네, 네. 그 해안에 콘도 그 영토도 많고 네. 한 데인데 우리 잘 지내보자. 네, 핵 그런 많이 가진 얘기죠. 애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 뭐 네, 이런 네,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워딩과 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워딩은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크 루비오의 관념은 예전 아들 부시 때 그 니오콘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 아. 이제 그 정통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 대중국 견제 정통 보수군요. 정통 보수. 예. 그래서 트럼프와 이 둘 다 강경하지만 결이 다른 강경파인 거죠. 그래서 루비오가 얘기하는 거 듣다가 트럼프 얘기하면은 조금 헷갈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청문회 때도 로브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번에 그 30일 날 그 메긴 컬리랑 인터뷰할 때도 이란과 북한 같은 러브 스테이트를 이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우리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러브 스테이트는 그 아들 부시가 썼던 용어잖아요. 그때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그렇죠. 네, 네네네. 막 악의 축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루비오의 워딩들을 보면은. 네. 아, 그렇군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다극 체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생각일 수 있는데 루비오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이거는 거의 컨센서스가 돼가는 것 같고 네, 북한이 불량 국가인지 아니면 대화 상대인지 이거는 지금 조금 혼선이 있는 상태. 네. 근데 대부분은 불량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만 지금 어쨌든 아,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정말 나쁜 놈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 당파 간에 그건 없어요.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냥 나쁘다니까 네. 대화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어쨌든 또 트럼프가 하자면은 모든 장관들이 또 따라서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충성파로 아. 모아놨기 때문에 내각 자체 구성을. 이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김정은하고 대화 조만간 할 저는 것 같으세요? 조만간은 아니지만 좀 만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높아지고 예, 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워딩들이 조금 더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북한을 자주 언급해요. 네, 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네. 그러네. 뭐 저렇게까지 언급을 보면 자주 해. 굉장히 네. 작은 중요성이 작은 떨어진 나라잖아요. 나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중국, 이란 뭐 언급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북한은 저렇게까지 뭔가 집착이야, 애착이야, 뭐지? 왜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진짜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지금 트럼프 시대의 무역 전쟁과 다극 체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승원 평론가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